안녕하세요. 플래닛 팟캐스트입니다. 청취자님, 평생 그 은양 대출에 짓눌려서 똑같이 생긴 성냥갑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는 것만이 우리 주거의 유일한 정답일까요? 네, 참 무거운 질문이죠. 한국 사회에서 집이라는 게 워낙 맞아요. 거의 종교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삶의 현재 단계나 목적에 완벽하게 맞춰진 집을 넷플릭스처럼 구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넷플릭스처럼 구독이요? 그거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렇죠. 최신 정책 자료들이랑 여러 사회 복지 보도 자료들을 모아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거대한 주거 혁명의 신호탄이랄까요? 오늘 그러니까 2026년 3월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정부의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 사업인데요. 네, 오늘부터 딱 시작되는 아주 따끈따끈한 이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단순하게 행정 절차나 딱딱한 부동산 정책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청취자님의 미래 주거 환경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 집이라는 개념이 물리적인 껍데기를 넘어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통찰을 함께 나눠보는 겁니다. 좋은 미션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던 공간의 정의 자체가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핵심 자료들이거든요, 이번 공모 내용이. 어떤 점에서 그런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늘 다룰 내용들을 쫙 교차 분석해보면요. 단순히 비바람 막아주는 구조물 이게 아니라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일종의 종합 서비스로 아, 주거가 서비스로 변한다. 네, 주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죠.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진행하는 이 특화주택 공모 개요를 보면요. 기존 상식을 완전히 깹니다. 그렇죠. 서류 내용부터가 많이 다르잖아요. 네, 단순히 그냥 좀 저렴하게 빌려주는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돌봄, 일자리, 복지 서비스가 아예 공간 안에 결합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누구에게나 대충 맞게 대량 생산된 프리사이즈 티셔츠였다면 이번 정책은 입는 사람의 어깨 넓이나 팔 길이까지 정확하게 잰 그 철저한 맞춤형 정장 같다는 비유가 떠오르는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맞춤형 정장.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아니, 건물 하나가 어떻게 주거랑 복지 그리고 일자리를 동시에 다 제공한다는 건가요? 이거 물리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구현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의 콘크리트 건물이 다목적 생활 플랫폼이 되느냐? 바로 그 구조적인 메커니즘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네, 보통 아파트 지으면 그냥 다 집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공공임대주택은 방, 거실, 화장실 이런 순수한 거주 기능에 전체 용적률을 거의 다 쏟아부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남는 자투리 공간에 그냥 형식적인 관리사무소 하나 넣거나 경로당 작게 하나 넣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번 맞춤형 특화주택은 건축 설계 그 첫 단추부터 아예 다른 접근을 해요. 어떻게 다른가요? 주거 공간을 건물의 위층으로 싹 배치를 하고요. 접근성이 가장 좋은 건물의 하층부나 핵심 공용 공간에다가 사회복지시설, 아이들을 위한 대규모 돌봄 공간, 혹은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 오피스 같은 시설을 아예 처음부터 밑에 깐다는 거군요. 네, 맞춤형 시설을 건축물 자체에 아예 박아놓는 복합 유무고 설계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애초에 도면을 막 그리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에 대체 누가 살 것인가 이걸 명확히 타겟팅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일상에 필요한 부대 시설들을 마치 레고블록 조립하듯이 맞습니다. 네고블록처럼. 건물 안에 미리 다 조립해 넣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그런 창의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공간 기획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걸 심사해서 오는 6월 말에 최종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하게 되는 일정입니다. 아, 6월 말이군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네요. 네, 단순히 어디에 집을 몇 채 지을 거냐 이게 아니라 어떤 주거 생태계를 조성할 것인가를 묻는 대규모 공간기획 공모전인 셈이죠. 와, 생태계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이 맞춤형 주거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무데서 청년층이 아닐까요? 맞아요. 당장 치솟는 월세나 부족한 인프라로 고통받는 청년, 직장인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공모 유형 중에서 경제활동의 주축을 위한 두 가지 타겟팅이 딱 눈에 띕니다. 바로 청년 특화주택이랑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에요. 네, 자료를 보면 타겟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 있죠. 네, 청년 특화주택은 미혼 청년이나 대학생을 타겟으로 역세권 같은 진짜 우수한 입지에 그들이 선호하는 평면 구조 그리고 빌트인 가구를 다 제공한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짐 들고 이사 다니기 힘드니까 빌트인이 필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나 중소기업 또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서 건물의 공유 오피스랑 창업센터를 아예 결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제가 이 설명을 텍스트로만 쭉 읽는데도 머릿속에 뭔가 그려지시죠? 네. 마치 실리콘밸리의 엄청 화려한 테크 기업 캠퍼스나 아니면 요즘 도심에서 비싼 월세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프리미엄 공유 주거 공간 있잖아요. 완전 코리빙 하우스가 떠오른다니까요. 맞아요. 민간 시장에서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미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그 고급 커뮤니티형 주거 형태를 과감하게 공공 영역으로 싹 가져온 시도죠. 진짜 똑똑하네요. 청년층의 그 심각한 주거 불안이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일과 삶의 경계가 막 융합되어가는 현대사회의 트렌드를 아주 정확하게 반영한 영리한 모델입니다. 건물 안에서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네, 건물 안에서 푹 자고 아침에 아래층 라운지로 딱 내려와서 업무 보고 저녁에는 또 이웃 창업가들이랑 커피 한잔하면서 네트워킹도 하고 이런 일상이 공공의 영역 안에서 아예 가능해지는 겁니다. 와, 취지는 100번 공감하고 너무 좋습니다. 진짜 꿈의 공간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현실적인 질문 하나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어떤 부분이 우려되시나요? 이런 고급 특화 시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그 멋진 라운지나 엄청 쾌적한 공유 오피스를 짓고 계속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건축비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결국 입주자들이 나중에 관리비나 임대료 폭탄을 맞거나 아니면 애초에 예산 부족으로 처음엔 겉만 번지르르 하다가 나중엔 관리 안 돼서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닐까요? 아마 청취자님들도 이 비용 구조가 가장 의심스러우실 거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이런 정책의 핵심 딜레마죠. 네, 예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과거의 취지는 참 훌륭해 보이던 수많은 정책들이 결국 재정적 뒷받침이 정교하지 못해서 그냥 신기루에 그친 이유도 바로 그거였고요. 돌이 문제죠, 항상.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최신 자료들을 쫙 깊이 분석해보면요. 2026년부터, 즉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아주 강력한 재정 지원책이 그 의문에 대한 구조적 방어막으로 떡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 2026년 올해부터 재정 지원 구조에 구체적으로 어떤 큰 변화가 생긴 건가요? 일단 전용 면적에 따라서 건물 건설비의 최대 80%까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든든하게 기본 지원이 확 이루어집니다. 와, 80%면 엄청 큰 비율이네요.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진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방금 우려하셨던 딱 그 지점, 바로 특화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특화시설 지원이 어떻게 다른데요? 올해부터는 청년 특화주택 내에 공여 오피스나 라운지 같은 부대 특화시설을 짓는데 별도의 건설 지원금이 아예 딱 분리되어서 새롭게 투입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이 자는 주택 건물 건설비랑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고 노는 특화시설 건설비가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거죠. 딱 분리되어서 각각의 예산 꼬리표를 명확히 달고 지원된다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분리가 아주 치명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는 예산 덩어리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막상 사업하다가 건축비가 좀 부족해지면 아, 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그 부대시설 퀄리티부터 팍 깎아내렸겠네요. 그렇죠. 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특정 자료의 예시처럼 청년 특화시설의 경우 사업 승인을 받을 때 개소당 정해진 지원액의 일정 비율을 아예 특화시설용으로 명시해서 꽂아주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돈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네요? 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적 목적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 핑계로 시설 퀄리티를 대충 타협하거나 나중에 그 유지 비용을 입주자의 관리비로 슬쩍 전가하는 그런 상황을 시스템적으로 아예 차단해버릴 수 있는 거죠. 와, 재정이라는 확실한 엔진에 든든한 보호막까지 쳐져 있다니 진짜 다행이네요. 청년들의 주거랑 일자리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면 정말 훌륭합니다. 네,
정책 설계가 꽤 촘촘해졌어요. 그런데 도심의 이 청년 문제만큼이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엄청 심각한 게 바로 지방 소멸이랑 고령화 문제잖아요. 아, 그렇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의제죠. 청년들을 위한 화려한 공유 오피스도 좋지만 당장 지금 인구가 훅훅 줄어드는 지자체나 거동이 불편하신 노년층에게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똑같은 옷을 입힐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공모의 나머지 두 가지 유형, 바로 지역 제한형 특화주택이랑 고령자 복지주택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저는 자료 보면서 특히 그 지역 제한형 특화주택이 진짜 흥미로웠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흥미로우셨나요? 지자체가 뭐 출산 장려, 귀농 귀촌 이렇게 자기 동네의 진짜 실제 수요에 쫙 맞춰서 입주 자격이나 선정 방식, 거주 기간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설계한다는 거잖아요. 네,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넘긴 거죠. 마이크로시티를 직접 짓는 실험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아, 마이크로시티.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택 공급 정책은 대체로 중앙정부가 책상에 딱 앉아서 도면을 그리고 그걸 전국에 일률적으로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탑다운 방식이 줄을 이뤘거든요. 맞아요. 어디 가나 똑같은 아파트 단지. 하지만 이제 지역마다 안고 있는 아픔이나 당면한 위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지방 도시는 당장 청년 인구가 쑥쑥 빠져나가는 게 가장 뼈아프고, 어떤 신도시는 젊은 부부는 많은데 아이를 믿고 맡길 육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게 제일 시급한 문제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역 제한형은 중앙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스스로 우리 동네 문제를 진단하고 공간 설계의 권한을 확 가져간다는 점에서 매우 진일보한 접근인 거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겠네요. 네, 지자체가 주도해서 우리는 육아 친화 플랫폼 같은 특화시설을 팍 넣겠다 이렇게 제안하면 앞서 말씀드린 청년주택처럼 올해부터 건설비 지원도 빵빵하게 받게 되니까요. 지자체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아주 강력한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단지 개인의 취향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까지 쫙 맞춰준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생애 주기의 가장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떤가요? 고령자 주택도 설계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대상인데 여기에도 아주 디테일한 설계 요소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고령자 복지주택의 세군 의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책 위반자들이 실제 노년의 일상을 얼마나 치열하게 관찰했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대표적인 게 바로 무장의 설계, 즉 배리어 프리의 적용인데요. 건물 하층부에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같은 복지시설을 쫙 까는 건 기본이고요. 네, 부대 시설은 아까 들었죠. 근데 자료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된 단어들이 있어요. 미닫이 욕실문과 안전손잡이. 이 단어들의 이면을 우리가 꼭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닫이문이요? 보통 아파트 화장실문은 우리가 손잡이를 꽉 잡고 밀거나 당겨서 여는 여닫이 문이잖아요. 욕실문 여는 방식 하나 딱 바뀌는 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일상에서는 우리한테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요. 고령자분들에게는 그 문 하나가 사실상 삶과 죽음을 가를 수도 있는 아주 극적인 물리적 차이를 만듭니다. 와, 삶과 죽음이요. 진짜 그 정도인가요? 네. 나이가 드시면 일단 근력이 뚝 떨어지고 순간적인 균형 감각이 엄청 둔해지십니다. 그래서 여닫이 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당기면서 무의식적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서시잖아요. 네, 문 열려면 어쩔 수 없이 뒤로 가야죠. 그때 균형을 잃고 낙상사고가 일어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화장실 타일은 물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노년층의 낙상은 단순 타박상을 넘어서 골절, 심하면 치명적인 부상으로 직결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문을 여는 행위 자체가 뒤로 물러서는 스텝을 밟게 만드니까 그게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어르신이 화장실 안에서 쓰러지셨을 때를 가정해 보세요. 여닫이 문은 밖에서 구조대원이나 가족이 급하게 문을 밀고 들어가려고 해도 혹 쓰러진 환자분 몸에 문이 탁 걸리겠네요. 맞아요. 몸에 문이 걸려서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반면에 힘을 거의 들이지 않고 옆으로 스르륵 밀 수 있는 미닫이 문은 애초에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 구조도 훨씬 용이하죠. 와, 진짜 그렇겠네요. 여기에 더해서 이동하실 때 몸의 하중을 딱 지탱해주는 안전손잡이까지 곳곳에 더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아파트 인테리어 옵션이 아니라 사실상 어르신들의 생명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진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냥 문을 여닫는 1초의 찰나가 고령자분들에게는 완전 안정과 직결되는 핵심 설계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죠. 청취자님들, 지금 혹시 떨어져 사시는 부모님 댁이나 아니면 머지않은 미래의 우리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설계 디테일 하나가 65세 이상 입주자의 실제 삶의 질, 아니, 이건 생존의 질을 어떻게 극적으로 바꿔놓을지 쫙 상상이 되시나요? 네, 정말 피부에 와닿는 변화죠. 이런 세밀한 물리적 배려가 건물 하층부에 있는 건강상담실 같은 소프트웨어 곡지랑 딱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로서의 집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노년층에게 특화된 아주 안전한 거주 공간, 그리고 건물 밖을 굳이 나가지 않아도 교양 강좌나 건강 상담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결합되어서 사실상 노년의 가장 큰 적인 고립감을 해소하는 완벽한 복합복지 모델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쭉 살펴본 정책의 방향성은 정말 뭐랄까 훌륭합니다. 철저하게 타겟에 맞춘 설계, 2026년부터 훨씬 강력해진 재정 지원, 거기다 생명까지 지켜주는 세심한 디테일. 네, 서류상으로는 아주 완벽한 그림입니다. 그쵸. 서류상의 취지는 흥점 완벽해요.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반론 하나 제기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전통적인 공공주도의 건설 프로젝트들, 솔직히 말해서 속도가 진짜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아, 뼈 아픈 지적이네요. 웃음. 보통 좀 오래 걸리긴 하죠. 예산 타내고 막 여러 부서 뺑뺑 돌면서 인허가 거치고 또 설계 돌면 중간에 수정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그냥 땅 파기 시작하는 데만 벌써 몇 년이 훌쩍 지납니다. 네, 행정 절차라는 게 워낙 복잡하니까요. 게다가 요즘 주거 트렌드나 MZ 청년들의 취향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확 변하잖아요. 근데 관공서 특유의 그 복잡하고 느릿한 절차를 다 밟다 보면 정작 이 혁신적이라는 공간들이 완공되어서 딱 입주할 때쯤엔 이미 유행이 한참 지나버린 되게 낡은 모델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청취자님들이 진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타이밍에 이 집들이 과연 눈앞에 딱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정책 위반자들도 공공주도 사업의 그 전통적인 아킬레스건, 즉 속도와 트렌드 대응의 한계를 너무나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 알고는 있군요. 그럼요. 그래서 아주 영리한 돌파구를 별도로 딱 마련해 두었는데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자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4월 3일부터 5월까지 별도로 진행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가 등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공모요? 네, 주택 공급에 있어서 일종의 투트랙 전략을 본격 가동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건 공공기관이 직접 막 땅을 파고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앞서 우리가 쭉 이야기한 국토부의 공모가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주도적으로 뼈대를 탁 세우는 거라면요. 이 LH의 매입임대 방식은 철저하게 민간 시장의 플레이어들의 힘을 싹 빌리는 겁니다. 민간의 힘을요? 어떻게 빌린다는 거죠? 트렌드에 엄청 민감한 민간 건설사나 디벨로퍼들이 먼저 수요자 맞춤형 공간이랑 그 톡톡 튀는 주거 서비스를 쫙 기획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공공이 그걸 심사해서 기준에 딱 맞을 경우에 그 주택을 통째로 쿨하게 매입해버리는 거죠. 아하, 통째로 산다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매입한 걸 청년이나 고령자 등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싹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피 터지게 갈고 닦은 그 시장에서의 민첩함, 그리고 청년 트렌드를 귀신같이 읽어내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공이 그냥 자본을 딱 주고 통째로 사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본력으로 시간을 사는 거죠. 이러면 굳이 막 공공에 처음부터 설계하고 시공하느라 걸리는 그 지루한 물리적인 시간을 완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겠네요. 네, 민간의 창의성과 속도전을 공공의 든든한 자본력과 공공성이라는 그릇에 싹 담아내는 일종의 윈윈 전략입니다. 진짜 똑똑한 전략이네요. 게다가 LH는 여기서 단순히 공고만 딱 띄운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 특화형 주택사업단이라는 전담 TF팀을 별도로 딱 구성해서 이미 실무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TF팀까지요? 네, 심지어 앞으로 이 TF 조직을 점차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확실히 못 박았죠. 와, 공공기관에서 새로운 부서를 막 정식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렇게 TF팀을 꾸린다는 건 실질적인 속도전의 의미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원래 공공기관은 부서간 칸막이 때문에 뭐 기획서 하나가 예산부서 갔다가 건축부서 갔다가 순차적으로 돌면서 몇 주씩 잡아먹잖아요. 와, 그 행정의 맥락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네, 답답하잖아요. 전담 TF팀을 꾸렸다는 건요.
기획, 예산, 건축 심사 실무자들이 그냥 한 테이블에 다 같이 앉아서 결제 라인을 대폭 줄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민간의 속도에 딱 발맞춰서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실천 의지인 거죠. 진짜 마음먹고 속도 내겠다는 거네요. 실제로 이 정책을 쫙 이끄는 핵심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그 스탠스가 훨씬 더 선명해지는데요.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맞춤형 주택이 입주민의 만족도가 확실히 높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고요. 네. 특히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이렇게 직접 시장에 독려했습니다. 정부랑 공공기관 스스로 우리의 행정력과 속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 트렌드를 이끄는 민간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라는 걸 완전 쿨하게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의 문을 확 열어둔 셈이네요. 그렇죠. 아주 유연한 자세입니다. 공공의 한계를 민간의 유연함으로 꽉 채우겠다는 이 현실적인 전략이 엄청 돋보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오늘 저희가 책상에 수북하게 쌓아둔 그 두터운 소스들을 다 소화해버렸네요. 시간이 정말 훌쩍 갔네요. 그러게요. 오늘 다룬 전체 내용을 청취자님들을 위해 명확하게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3월 23일부터 딱 시작된 정부의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 사업은 단순히 싼 임대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그 점이 가장 중요하죠. 청년, 고령자, 지역사회, 일자리 이렇게 네 가지의 뾰족한 타겟을 위해서 거주 공간이랑 돌봄, 복지, 창업시설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시도죠. 그리고 재정도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2026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최대 80%의 건설비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특화시설 예산이 딱 분리되어서 나온다는 아주 강력한 재정적 보호막을 갖췄고요. 거기에 투트랙 전략까지. 네, 공공주도의 속도 한계를 극복하려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적극 흡수하는 매입 임대 방식이랑 그걸 전담할 TF팀까지 아주 속도감 있게 투트랙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결국 오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주거의 패러다임이 단순 거주에서 이제는 복합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로 확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집이 막 복잡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꽁꽁 숨겨 격리시키는 단순한 물리적 피난처에 불과했다면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미래의 이 맞춤형 주택은 입주자의 경제적, 사회적, 또 신체적인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쭉 끌어올려주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입니다. 든든한 베이스 캠프. 네. 국가의 정책이 이 정도로 국민 개개인의 아주 구체적인 생애주기 그리고 진짜 파편화된 라이프 스타일의 요구를 디테일하게 타겟팅하기 시작했다는 것. 사실 이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주거복지가 얼마나 촘촘하게 성숙해가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정말 피부에 와닿고 너무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문가님이랑 쭉 함께 나누고 나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딱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앞으로 이런 맞춤형 주택들이 대중화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상상만 해도 즐겁네요.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의 활기찬 커뮤니티, 언제든 그냥 랩탑만 딱 펴면 일할 수 있는 쾌적한 공유 오피스, 심지어 내 몸 상태를 매일 체크해주는 그 주치의 수준의 건강 상담실까지 이 모든 걸 내 집, 이 건물 안에서 다 제공받을 수 있다면 말이죠. 네, 만약 그렇다면? 평생 그 무거운 대출을 잔뜩 껴서 빚에 짓눌린 채 주변 이웃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서 고립된 아파트 한 채를 그저 소유하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과연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주거의 유일한 정답일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네요. 어쩌면 진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집은 무리해서 막 소유하는 자산이 아니라 내 삶에 계속 변화하는 단계에 맞춰서 훌훌 이동하며 구독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거대한 주거의 변화가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아주 기분 좋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